이 방송이 한 시간이 좀 짧아요. 제가 말이 좀 길잖아요. 말이 길고 많아서 오늘 다른 건 아니고 홍장원 전 차장 정말 왜 수사받는 거지? 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홍장원 차장의 변호인 김익현 변호사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스토리가 숨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의 그 체포 지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명단을 받아 적고 그것을 국회에 와서 폭로하고 국정조사 때 폭로하고 재판에 가서 증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홍장원의 폭로가 없었다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직위원 재판부였습니다. 1심이. 직위원 재판부에서 무기징역 나올까 진짜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명백한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뭐랄까요. 용기 있는 증언. 비록 내란에 부역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끊어내고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한 곽종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황당한 게 2차 특검이 곽종근 등을 반란 혐의로 또 수사를 하다가 반란 혐의가 됩니까? 윤석열이 반란이라는 것은 통치권자에 대해서 반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는 셀프 내란이잖아요. 셀프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도 하고 그게 반란 혐의가 성립될까라는 법조계에 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반란 혐의를 새로 할 게 아니고 일반 이적 혐의, 북한에 무인기 보내서 전쟁 일으키려고 한 거, 이 이적 혐의를 좀 더 내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무인기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반란 혐의로 한참 수사하다가 그걸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지금 수사를 그만둔 거죠. 그만둔 건데 어찌됐든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반란 혐의로 또 기소를 한다고 의문이 들었는데 그건 이제 다행히 중단이 됐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이제 홍장원 차장인데 특검이 지금 도대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제목을 홍장원 특검 미스터리 풀다라고 정했습니다. 홍장원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 많은 분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자체는 홍장원에게 좀 무리한 프레임을 씌워서 억지 기소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긴가민가 하다가 저는 이제는 확신을 좀 하게 된 이유가 핵심 의혹은 홍장원이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뭐 위치 정보, 이 사람들 체포해야 되니까 위치 협조를 해달라, 이 사람들 찾는 거 협조를 해달라, 이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협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뭘 어떻게 보냐라고 봤더니 특검은 홍장원 전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에 그 명단을 전화를 받아서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애초에 그 체포자 명단을 추릴 때, 작성할 때 관여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되게 황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예전에 국정원장이 없을 때 국정원장 직무대리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안보조사 담당 부서, 이거는 홍장원 차장은 1차장입니다. 1차장은 뭐 해외 정보나 대테러 이런 업무를 하고 간첩 잡고 이런 거 안보 관련 업무는 2차장이에요. 2차장. 이 안보조사 담당 부서는 2차장인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현안 TF 구성을 홍장원이 지시했다. 이 현안 TF가 뭐냐? 지금 여기 부서가 뭡니까? 안보잖아요. 우리 국가의 위해 세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이 그렇게나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 현안 TF를 구성해가지고 이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고 적발하는 현안 TF 구성을 홍장원이 국정원장 직무대리 시절에 구성을 지시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의 수사 자체 홍장원 차장이 지금 4번 조사를 받았잖아요. 4번 조사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막 캐묻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한 게
지금 특검의 생각이 뭐냐면 이 TF에서 작성된 결과물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엊그저께 잠깐 언론에 나왔다가 사라진 게 안보 유해 세력,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반국가 세력 리스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에. 국정원에 반국가 세력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2차장 산하의 안보조사국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현안 TF라는 걸 만들었는데 홍장원이 시켰고 여기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이 결과물이 여인영한테 갔어. 여인영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14명의 명단 있잖아요. 14명의 명단을 만들 때 14명은 그냥 엑기스만 뽑은 거고 국정원에서 홍장원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이 반국가 세력, 안보 유해 세력 리스트 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거를 추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뭐 원장 직무대리를 했다면 홍장원 차장은 1차장이고 그래서 이거는 나랑 관계 없는 업무고 이게 나랑 뭐 내가 이런 지시를 한 바도 없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범죄는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특검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볼 때 특검에 약간 황당한 논리가 있더라. 홍장원 차장이 이제 혐의죠. 혐의인데 방첩사 연락망, 방첩사와 컨택 포인트 구축을 지시해서 비상계엄하에 뭐 역할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좀 전에 보셨던 현안 TF 운영 이게 홍장원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예요. 현안 TF 운영 홍장원이 꾸리게 해가지고 안보 유해 세력 반국가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중에 14명이 추려져 가지고 체포 명단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정치인 체포 이재명 이 정청래 정치인 체포 명단에 원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원본 풀을 홍장원이 애초에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CIA에 이제 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는 CIA 요원이 있어요. 모든 정보기관이 대사관에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도 해외 정보 대사관에 나가요. 뭐 정보관, 조정관 이런 이름으로 뭐 때로는 영사 이런 타이틀로 활동을 하는데 국정원이 나가서 정보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장원 밑에 이제 이 CIA나 그러니까 해외 정보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CIA 내 컨택 포인트 유지하고 평소에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거는 홍장원 차장의 1차장 업무가 맞아요. 근데 홍장원 차장은 12월 4일에 이미 업무가 배제되기 시작해가지고 조태용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외 정보국장이 이 CIA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홍장원 차장을 찾아가서 원장님이 시켜가지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CIA 측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먼 창문을 바라보면 이거는 이제 그 담당 국장의 조서예요. 특검에 가서 진술한 조서를 보니까 듣는 둥 맞는 둥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알았다.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도 못했다는 이제 홍장원 차장의 말이 담당 국장의 진술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크게 쟁점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두 개가 아니라 이게 가장 큽니다. 홍장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체포자 명단이 됐다. 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특검이 보냐라고 봤더니 최재형 목사 아시죠? 예, 최재형 목사 디올백 사건. 최재형 목사가 누락이 됐는데 어디서 누락이 됐을까라는 걸 보면 이게 최재형 목사입니다. 국정원 그러니까 현안보고 TF 보고서에는 최재형 목사에 관한 자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2차장 산하 안보수사국에서 만든 현안 TF에서 만든 이 명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든 그 명단이 있으면 왜 심각해지냐면 문재인 정권 때 민간인 사찰하지 말라고 국내 정보 파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듣기로 수천 명이 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주차 관리하고 월급은 다 받아가면서. 근데 이 현안 TF라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제가 볼 땐 이거는 따로 특검을 한번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건데 국정원에서 만든 현안 TF의 리스트에는 원래 이 최재형 목사가 있었어. 근데 여인영
여인영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여인영의 메모 휴대전화 그 포렌식했는데 여인영의 메모장 명단, 그러니까 체포 명단에는 유독 최재형 목사 한 명만 누락되어 있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국정원에서 만든 리스트와 그러니까 지금 14명의 체포 명단이 있죠. 14명. 그중에 13명은 국정원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재형만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홍장원을 불러다가 아니 체포 명단 당신이 적은 거 이거 보면은 여기 최재형 목사 없잖아요. 근데 국정원에서 만든 건 최재형 목사가 있는데 이거 왜 빠졌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국정원의 이거 안보 위해 세력, 반국가 세력 리스트 당신이 지시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여기서 최재형 빠진 거 당신 알고 있지? 그 이유를 너 알고 있잖아, 너는. 이 취지로 지금 질문을 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 미세한 차이, 최재형이 있고 없고 이거를 여인형 정보, 그러니까 방첩사와 국정원이 긴밀하게 평소에도 연락을 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공유했다. 그리고 내란 당일에 그중 일부가 핵심 엑기스 14명만 추렸는데 최재형 목사가 빠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홍장원을 추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체포 명단에 관여가 돼 있다면 홍장원 입장에서 윤석열이 체포 명단 불러준 거, 뭐 여인영이 불러준 거, 윤석열이 명단을 불러주지는 않았죠. 체포해 대공사 수사권 다 부활해 줄 테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고 얘기했고 여인영이 명단을 불러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인영과 홍장원을 공범으로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납득이,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여인영과 홍장원이 원래 그럼 공범이라고 쳐요. 그러면 당시에 홍장원이 여인영이 불러준 리스트를 폭로합니까, 나가서? 그럼 자폭이잖아요. 내가 저지른 범죄를 내가 자폭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오늘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취재한 내용 그리고 홍장원 측의 변호인 의견서 지금 특검에 제출이 됐어요. 근데 제가 딱 검토를 해보니까 야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일 아니야. 여인영과 홍장원이 공범이고 체포 명단도 같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홍장원이 그걸 왜 폭로하고 여인영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홍장원 그 국정원에서 저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제가 몇 명 추린 거예요. 대통령이랑 상의해서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진술하면 되는데 여인영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홍장원 혐의 중에는 이 현안 TF가 가장 큰 쟁점이다 라는 겁니다. 네. 가장 큰 쟁점이다. 그리고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이 어떻게 엇갈렸냐면 특검은 홍장원 1차장이 TF 운영 및 TF, 그러니까 현안 TF 구성과 운영을 지시했다라고 보지만 변호인 이제 홍장원 측은 TF는 2차장 산하야. 그리고 2차장이 심지어 홍장원보다 선배야. 국정원은 이 위계 질서가 강한 곳인데 내 국정원 선배가 2차장인데 2차장을 패싱하고 내가 직무 대리를 한다고 패싱하고 직접 지시했거나 아니면 내가 2차장한테 직접 지시했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건 그냥 2차장한테 물어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특검에서는 야 최재형 빠졌잖아. 최재형 빠진 건 니네 여인영이랑 너랑 얘기해가지고 뺀 거 아니야?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특검의 일방적인 추정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라고. 그리고 논리적 비약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안 TF 관련해서 특검이 굉장히 건수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내란 종식에 기여한 사람을 입건해서 처벌하려고 기소하려고 할 때는 완벽한 물증으로 해야겠죠. 예를 들면 홍장원을 모함하는 특정 국정원 내부의 극우, 그러니까 반홍장원파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몇 명의 진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지금 검찰을 청을 해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려고 윤석열 검찰에서 했을 때 가장 많이 쓴 수법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모두
물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인성호. 3명 이상의 진술을 꿰어 맞춥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술 회유, 진술 세미나가 벌어졌잖아요. 지금 특검이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증을 제시하세요. 물증을. 근데 앞서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교 넘지 말라고 한 그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이제 다른 대령이 통한 녹음 파일 등이 나와가지고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조성현 대령이 분명히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느 시점에선 그걸 끊어냈잖아요. 끊어냈으면 이 사람을 굳이 잡아가지고 기소까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기소를까지 할 게 있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의심할 만한 지점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날 수방사의 2명의 대령, 조성현 대령 말고 김창학 대령, 이 2사람의 녹음 파일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2사람도 사실은 예를 들면 1시, 그러니까 12월 4일,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한 2시 가까이 됐는데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모르겠는데 이 김창학 대령은 어떻게 보면 이 조성현 대령,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직접 지시, 야 국회의원 잡아 끌고 나와 뭐 이런 지시를 조성현 대령에게 주로 했고 이 김창학 대령한테는 직접 한 건 거의 없었어요. 보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전화 태용 내용을 보면. 근데 김창학을 파면시키고 조성현 대령은 훈장을 주니까 이 내부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조성현을 처벌하는 게 지금 능사냐? 제가 볼 때는 김창학을 파면까지 간 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 그 징계 수위를 좀 낮추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조성현에 대해서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되 그런 행위를 조성현의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로 기소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겁니다. 훈장 서운 박탈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을 지금에 와서 처벌하는 게 어찌됐든 그 조성현 대령이 윤석열이 파면될 때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가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정상 참작이 돼야지 이 잡듯이 다 털어가지고 야 여기 조금이라도 관계된 사람 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야. 중요임무 종사라는 것은 처음에 공모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지금 홍장원과 여인영을 만약에 여인영과 홍장원이 공모했다는 이 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홍장원을 어떻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하죠? 공모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 돼. 어느 정도 그 계획이란 걸 듣기라도 했어야 돼. 사령관들은 다 그래서 뭐 술 먹다가도 듣고 여러 번 들었다고도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뭐 한덕수나 거기서 앉아있던 사람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 뭐 대령들이나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 그거를 뭐 내란을 뭐 일으킬지 말지 그 마음속을 뭐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여인영과 공모를 했다고 하면 결정적인 물증이 있어야 된다. 여인영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뭐 결정적으로 홍장원과 체포 명단 이런 사람 잡아 드립시다. 내란을 비상계엄을 하면 이런 얘기가 있다던가. 저는 이 정도 물증이 아니고서야 지금 홍장원을 기소하는 게 맞지가 않다. 제가 혹시 틀렸다면 특검에서는 뭐 브리핑을 하든지 해서 물증을 제시해 주시는 게 왜냐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표로 좀 밝혀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여러 국민들이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내란 종식이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이 오늘 체포방해 2심 이제 나오고 정작 내란에 대해서는 아직 2심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2심에 또 증인으로 다시 불려나갈 수도 있어요. 곽종근 사령관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 이런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야 조금이라도 묻었으면 다 잡아 넣어라는 것은 나중에 법정하면 무죄 나와요.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증거로서 유죄가 나오는 것이지 의심으로 유죄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특검을 뭐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양평고속도로도 있고 많이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는데 종합특검 고생하고 있는 거 압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괴물을 잡으려고 괴물이 되진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괴물이 돼버린 거죠. 괴물을 잡다 자신이 괴물이 원래 괴물의 저기 그
근성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옛날부터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할 수 없는 점들이 너무 많죠.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했던 많은 불법, 위법, 편법, 고발 사주 사건, 채널A 감찰, 뭐 무마,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이 돼서 대통령이 된 것은 검찰이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의로운 검사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언론이 만들어준 거죠. 윤석열 스타를 만들어준 건 우리 언론이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압니까? 윤석열이가 뭐한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사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사람 특검의 수사팀장인데 뭐 잠바떼기, 오리털 파카, 싸구려 같은 잠바떼기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수수하게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강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윤석열이 입었던 오리털 파카가 얼마짜리고 뭐 이런 기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김건희 처음에 김건희 나왔을 때 김건희가 항상 수수하게 입고 다닌다. 언론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뭐 에코백을 들고 뒤에서는 샤넬백 받고 디올백 받고 다 헤쳐먹고 있는데 언론은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를 파헤쳐야 되는 언론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아주 그냥 예수님 찬양하듯이 찬양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데 언론의 책임입니다. 언론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자기 혼자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검사는 머리라고 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하려면 손발이 있어야 돼요. 입도 있어야 되고. 이 역할을, 입의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굽니까? 언론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되게 훌륭한 강직한 검사입니다. 언론에서 알려주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예. 이재명 정권 내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곤한 일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에서 못하면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에 선거가 없잖아요. 이제 총선이 내후년이니까 내년 연말까지 모든 개혁을 다 완수를 해내야 되는데 뭐 특검이 너무 많다, 뭐가 많다. 지금 조작기소 특검을 왜 하냐 또 한동훈이나 뭐 조선일보나 문화일보나 이런 이제 보수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동훈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조선일보가 막 비판하고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일종의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멍하던 유튜브 그 작은 창문 하나로 세상을 향한 거대한 의지가 시작됐지. 답답했던 맘에 사이다 같은 목소리, 우리들 감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간. 등대가 되어준 봉기자여, 진실의 편에서 함께 걷는 나의 동지여. 흩어지지 말고 힘을 합쳐 전진하자. 민주주의의 꽃이 다시 피어날 때까지. 조작과 공작의 낡은 수법은 이제 끝. 우리는 속지 않아,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아. 서로를 믿으며 양보하고 손을 잡고 더 지혜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갈 거야. 등대가 되어준 봉기자여, 진실의 편에서 함께 걷는 나의 동지여. 흩어지지 말고 힘을 합쳐 전진하자. 민주주의의 꽃이 다시 피어날 때까지. 힘든 시절 함께 견뎌온 내봉이들 있잖아. 당신이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늘 곁에서 응원을 보내리라. 등대
압도적